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의 수가 17,500여 명에 그쳐 역대 11월 최소 출생아 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 사상 같은 달 비교 최소 출생아 기록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도입됐지만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처벌이 약하고 촬영을 해도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는 등 허점이 여전합니다.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이용해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가 아닌 성체 체세포로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연구팀은 이 원숭이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위조 명품이 한 달에만 14만 점이 적발됐는데 일부 위조품에서 기준치의 930배 이르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나왔는데 검사 대상의 30%에서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사흘 동안 서해안의 북극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많게는 30cm 넘게 눈이 쌓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건물로 들어서려던 차량 한 대가 눈밭에 빠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역부족. 안 그래도 바쁜 출근길이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헛바퀴 도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난감하네요. 집집마다 동트기 전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유독 무거운 눈더미. 여럿이 힘을 합쳐도 금세 지치고 맙니다. 아이 치워야지. 안 치우면 뭐 어떻게 누가 사람이 보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주차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치워야죠.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곳에 따라 많게는 30cm가량 쌓였습니다. 다행히 폭설 때문에 발생한 큰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습니다. 앞서 사흘간 이곳 정읍의 공식 적설량은 약 30cm.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 손을 넣어보면 팔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광주 지역 적설량도 20cm를 훌쩍 넘겨 행정당국은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또는 단축 운행해 출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전남에도 평균 8cm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과 함께 찾아온 북극 한파도 영하 10도를 넘나들며 시민들의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북극 한파가 금요일부터 차츰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출산율이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1월 기준 처음 17,0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17,531명이었습니다. 11월 기준 처음으로 18,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4개월째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입니다. 모든 달을 통틀어 봐도 역대 세 번째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21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다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410명, 7.6% 감소해서 감소폭은 좀 줄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줄었지만 충북과 충남, 전남에서는 늘었습니다.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월과 3월 2만 명을 넘은 덕에 지난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예상됩니다. 4, 4분기만으로는 이제 0.6대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6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3만 명 넘게 숨져서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700여 명 많아서 인구는 4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넉 달 만에 반짝 증가하더니 11월 16,000여 건으로
다시 4.4%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68명으로 더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최대 6분의 1까지 낮아졌다는 방역당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자를 제외한 1,800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세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전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의 중증화율은 2.1%였고 치명률은 0.6%로 나타났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그룹은 중증화율 0.64%, 치명률 0.18%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YTN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촬영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아이 수술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시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뭐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세포로 원숭이를 복제한 적은 있었지만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서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3년째 잘 자라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대리모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원숭이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태아의 체세포에서 핵을 얻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고 대리모를 통해 복제 원숭이를 얻은 겁니다. 연구진은 복제 원숭이들이 각각 40일과 50일 이상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小鼠是动物模型是好的，因为小鼠有品系，它是有这个相同背景的，相同遗传背景的各种品系，所以小鼠是一个模型。猴子做不到这个就不是模型。 所以现在我们做到了，所以我们觉得这是很有前景的。 그러나 당시 연구팀은 태아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도 복제를 시도했는데 이 경우에는 태어난 직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 성체 체세포로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얻은 수정란에서 나중에 태반으로 변할 부위만을 일반 수정란으로 교체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태어난 원숭이 한 마리가 3년째 생존 중이라며
외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완벽한 복제 원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서울대 장구 교수는 영장류의 경우 소나 양 등과 달리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복제가 어려웠다며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을 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아직 영장류의 복제 성공률이 낮다면서도 이번 복제 기술이 사람의 질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장류 복제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간 복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위조 명품 등 이른바 짝퉁 물품이 14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위조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분 검사를 했는데요. 무려 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과 귀걸이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진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세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만 14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위조 상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물품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홍콩발 물품이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짝퉁 물품이 2022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위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 30%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사의 가품 귀걸이입니다. 액세서리의 사용이 금지된 카드뮴이 기준치를 93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과 카드뮴 모두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을 해놓은 물질인데요. 어린이 등이 그렇게 고농도의 카드뮴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 급성 카드뮴 중독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어폰이나 선글라스, 열쇠고리 등 국내 9개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위조한 물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증한 정식 매장이나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이 유통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성분 분석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기는 하지만 아마 무섭다거나 조금 징그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거미는 좀 막상 마주하면 좀 뒤에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그런데 자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좀 생김새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이 거미는 종류만 4만 5천여 종에 달하고요. 국내에도 700여 종이 넘는 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거미종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미하면 우리가 곤충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거미는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곤충보다는 전갈이나 개 등과 더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곤충과는 다르게 거미는 머리, 가슴, 그리고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8개의 다리가 있고 보통은 8개의 혼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눈은 한 개의 수정체와 몇 개의 망막 세포로 이루어진 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눈인데요. 보통 어둡고 밝은 것을 구분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미의 눈은 상의 형태를 파악하는 그런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거미는 좀 언뜻 보면 정말 곤충으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절지동물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미 종류가 4만 5천여 종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거미는 또 사는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거미줄을 치고 이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거미를 정주성 거미라고 합니다. 흔히 이 그물형 거미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은 거미줄로 날벌레를 사냥해서 잡아먹지만 크기가 큰 거미의 경우는 이 그물에 걸린 작은 새까지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종류는 배회성 거미인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 거미줄이 아닌 사냥으로 먹이를 잡아먹는 종입니다. 거미줄을 치는 대신에 민첩성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낚아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이 메뚜기보다도 더 높이 뛰어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땅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벌레를 끌고 와서 잡아먹는 그런 은둔성 거미도 있고요. 또 자기 다리에 거미줄을 감아놨다가 지나가는 곤충을 낚아채는 그런 거미도 있다고 합니다. 거미 하면 당연히 좀 거미줄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양한 거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미가 귀엽다고 하시면서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좀 덩치가 큰 거미인 것 같던데 어떤 종류일까요? 뭐 거미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거나 또 이렇게 따른다거나 이렇게 교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죠. 대표적인 애완용 거미는 우리가 잘 아는 독거미 타란툴라입니다. 이 타란툴라는 거미류 가운데서도 가장 덩치가 큰데요. 보통은 몸 길이가 15에서 20cm 정도이고 최대 40cm가 넘는 그런 개체가 발견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 거미의 종류가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란툴라에 속하는 거미만 무려 1,50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타란툴라는 강한 독을 가진 종이 맞지만 사실은 이런 종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타란툴라는 대부분 말벌보다 훨씬 약한 정도의 그런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독을 가진 타란툴라의 경우에는 사람이 물리면 뭐 육체적 손상은 물론이고요. 뭐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증을 앓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타란툴라에 물리면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면서 땀을 흘려야 낫는다. 정말요? 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춤과 음악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이 타란텔라라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좀 맹독을 가진 종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애완용 타란툴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뭐 물론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또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야생에서도 대부분의 타란툴라 종은 맹독을 가지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하는데요. 타란툴라는 더듬이로 사냥감을 찾은 뒤에 큰 덩치와 이빨을 이용을 해서 상대를 제압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 거미줄로 싸매고 독립발을 꽂아서 먹이에 독을 주입을 하는데 이빨로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독을 이용해서 녹여서 빨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한다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 특별히 강한 독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또 타란툴라는 생김새와는 달리 공격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좀 드문 편이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타란툴라에게는 거미줄이 아니라 좀 독이빨이 무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거미줄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거미에게는 거미줄이 가장 중요한 무기겠죠? 네, 그렇죠. 거미는 이 배의 끝부분 항문 가까이 위치한 방적돌기에서 얇은 실을 뽑아냅니다. 이 거미줄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데 액체로 된 성분이 실처럼 나왔다가 공기를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질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거미줄은 같은 무게의 철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유연하고 탄성도 좋아서 평소 길이의 이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미줄을 이용해서 거미가 자기보다 몸무게가 50배나 더 나가는 먹이를 포획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탱글웹 거미라는 거미인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한 2cm 남짓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보다 50배나 큰 먹이에 이 거미줄을 붙인 뒤에 들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미줄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마치 도르래처럼 거미줄을 만들어서 무거운 먹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영상과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이 좀 엄청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거미가 이런 성능을 가진 걸 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거미줄로 사냥을 하는 종들의 경우는 그냥 거미줄만
거미줄만 쳐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먹이가 더 잘 잡히도록 이 거미줄을 보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연구팀이 야생 거미를 잡아놓고 이 거미줄의 같은 위치에 매일 파리를 놓아도 봤는데 나흘에 한 번씩 거미줄을 걷어내고 거미가 새로 줄을 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위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거미줄이 새로 완성될 때마다 파리를 놓아두는 곳에 이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거미줄이 더 팽팽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 발버둥을 치면서 진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거미가 빨리 다가가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팽팽하게 거미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는 어디에 먹이가 잘 걸리는지를 위치를 기억을 했다가 그 부분의 거미줄을 갈수록 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좀 커다랗게 만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을 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모든 거미가 좀 거미줄로 사냥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미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미도 있을까요? 네, 뭐 가끔 이 덩치가 작은 거미가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단순히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보면 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거미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25mg 정도로 아주 작은 거미종인데요. 평균 3m에 달하는 거미줄을 최대 60개까지 뽑아내서 이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치 돛처럼 만든 뒤에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특히 개거미는 비행 직전에 앞다리 2개를 들어서 풍속과 방향을 감지한다고 하는데요. 초속 3m 이하의 적당한 바람과 상승 기류가 감지가 되면 이때 비행을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거미만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과학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증 간 질환 환자가 뇌사자의 간 기증을 못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간 일부를 이식받으면 생존율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이식 대기 환자 가운데 중증 말기 간 질환 환자 6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뇌사자의 간 이식을 기다리다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1년 뒤 28.8%만 생존했지만 생체 간 이식을 받은 환자는 생존율이 77.3%로 3배에 가까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에 뇌 회색질의 두께가 점점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텍사스대 의대 연구팀은 심장 연구에 참가한 70세에서 74세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 전 찍은 뇌 MRI 영상과 치매 발병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뇌 회색질의 외피 두께가 최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75%에 포함되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던 유전성 하지마비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초록 박사팀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 유전성 하지 강직성 대마비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지마비를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낸 뒤 이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채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신경퇴행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어서 하지마비 쥐에게 투여한 결과 하지가 굳는 현상이 줄고 보행장애가 나아졌으며 신경염증 반응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많은 요즘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난임 부부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